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정해졌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언급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늦다고 장관을 질타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고 JTBC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미 처벌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가장 빨리 나올 듯한데 입장 있으십니까? 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결심 공판 출석길에서는 입을 꾹 닫은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에선 멘붕 상태를 말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억에 맥락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첫 판단,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이 김용현, 이상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결심 공판이 종료됐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한덕수 전 총리가 피고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했고요. 5분 정도 그렇게 길지 않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속보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맡은 소임 전력을 다하는 게 오랜 공직자 생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벼랑 땅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 이렇게 최후 진술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이다. 그걸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이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조금 전에 끝난 5분짜리 최후 진술에서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라고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과 검사 측에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오늘 오전에 결심 공판 오전 장면이고요. 오늘 오후 장면은 검찰의 구형과 선고 일정 확정과 최후 진술 부분은 아직 법원 측에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밝힌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날짜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조금 전에 결정됐습니다.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오늘 재판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들어온 이 속보인 최후 진술 내용부터 한번 여야 패널들께 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의원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 최후 진술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너무 이게 참 계엄이 있은 이후부터 쭉 거짓말로 일관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혼자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른 국무위원 모셔서 결정 돌리려 했으나 그 역시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저는 명시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얘기했다라고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그 본인이 했던 얘기 자체가 깨졌고요.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습니다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기 이전에 당일날 본인이 행동했던 내용들을 다시 돌려보면 아마도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본인이 거기에 도움을 주지 않았었더라면 본인이 배신자 짝지를 가지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걸 두려워한 나머지 저는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히려 재판부에서 저는 그러한 판단,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거짓말로 일관돼 왔던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괘씸죄로 판단해서 나중에 구형은 검찰 특검에서 했던 구형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예, 김은영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충분히 양형에 유리하기 위한 저는 최후 변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에 사전에 공모했냐와 여부와 그리고 위증죄 여부를 지금 다투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본인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실제로도 그 계엄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해왔었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엄 문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그걸 CCTV가 드러남으로써 본인이 받았다는 사실 어느 정도 위증이 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증죄 같은 경우는 객관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인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멘붕이었다. 실제로는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객관적 사실은 충분히 증거가 있지만 주관적 인식에서만큼은 본인이 알 수 없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 걸 강조함으로써 어느 정도 조각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입니다. 아마 양형에서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끝냈습니다. 5분짜리 진술이었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당시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귀할수록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이 부분 계속 지난 공판 때도 그렇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멘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해리성 기억 장애,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충격을 받아서 그 순간에 기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최후 진술까지 너무 비상계엄 얘기를 듣고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멘붕이었고 기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위증은 했지만 그때 실제로 CCTV에서의 객관적 증거는 있지만 나는 그때 멘붕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렇게 증언한 거다. 라는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예상컨대 이제 최후 구형까지 받으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긴 할 텐데 정신과 가가지고 뭐 해리성 기억장애 이런 것들 진단서 첨부해갖고 제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감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변론으로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들과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내가 잘못은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의학적인 하나의 추론입니다만 해리성 기억장애라는 병명과도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한 전 총리가 혹시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진단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다라고 신영영 위원이 전문의인 신영영 위원은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예, 김기웅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너무나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머리가 하얘질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게 국무회의에 대한 그 실체적, 그다음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국무회의 관련해서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진 바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그다음에 최성목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저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1심이 좀 먼저 나와야지만
그 이후에 왜냐? 계엄이 곧 내란이냐에 대한 어떤 1차적 어떤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야 내란 다음에 지금 붙는 것들이 일종의 저는 파생 상품이라고 보는데요. 내란 공모가 있고 내란 동조가 있고 내란 방조가 있고 내란 선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방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그 형량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 묵인을 하고 아니면 가담을 하거나 모의를 하거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반대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공소장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재판장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후 진술 또 구형 그리고 선고 기일 지정 관련한 오후 공판 부분은 법원에서 영상을 아직 제공하기 전이고요. 오늘 오전에 특검 측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의견을 밝힌 영상은 들어와 있습니다. 특검 측의 발언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의견 진술을 하고 오늘 오후에 특검은 재판부에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징역 15년 구형, 사실 어제 이 방송에서 김용남 의원이 15년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동학 의원은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요, 특검이 사용했던 단어가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테러다. 그리고 불행한 역사, 역사의 되풀이가 안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15년은 오히려 너무 좀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당시에 여당이었던 지금 야당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이걸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뭘 잘못했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뭔가 경각심을 줄 수 있을 만한 구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구형도 구형하기 전에 방조범에서 중간에 이제 공소장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예.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로 재판부에서 얘기해서 그 변경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이 죄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무거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특검은 뭐 솜방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본다면 구형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역사의 민주주의적 테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경각심을 주는 역할도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해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한 국격 손상, 국민 상실감을 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45년 전 1980년대 그때 내란보다 더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특검이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그리고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 전체다라고 규정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신군부 내란 당시 사례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예. 당시에 7년을 선고받았죠. 양형 사유로는 하루의 일처럼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 50년간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관료로서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2인자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일 우선순위의 사람으로서의 실제로 그날의 비상계엄의 선언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나름의 그런 협조를 했고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에도 국무회의로서의 비상계엄이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제대로 빠르게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특히나 부서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건을 삭제해버리는 등 여러 가지 비상계엄에서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뭔가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또 위증까지 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엄중함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사실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윤영 의원님.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역사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검이요. 특검 입장에서는 오늘 구형 자체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변론이라고 하면 되게 간단한 절차입니다. 피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방어권을 간략하게 본인의 최종 진술을 밝히는 거고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종 진술이라 할 수 있는 구형을 함으로써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5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오늘 굉장히 길게 진행됐던 거는 그만큼 검찰 측에서도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도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로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이미 계엄에 대해서 불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왔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첫 판결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특검 측에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구형한 만큼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내란 수괴죄라든지 아니면 내란 공무죄라든지 모든 게 다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준비를 해서 구형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다 더 나가서 실질적으로 내란 판결을 받은 첫 사례를 직접 인용해왔다는 것은 특검 측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상황 정리해드리면 저희 방송 조금 직전에요. 오후 4시 30분쯤에 한덕수 전 총리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5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그 계엄 선포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은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이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탄코 없다. 그리고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라고 하면서 재판장과 그리고 특검 측에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 구형, 물론 특검이 뭔가 하나의 기준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또 신경을 써서 구형을 계획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구형이었기 때문에 15년 구형을 바로미터로 해서 그럼 김용현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가감이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 특검진은 오늘 브리핑에서는 사실상 향후 이뤄질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런 비상계엄이 결국에는 국무총리인데 헌정질서 법치주의 파괴에 매우 중대한 그런 위반 사안이고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판단이 있어야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특검의 엄중함이 녹여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15년이라는 게 좀 아쉬운 그런 구형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김용현, 이상민 앞으로의 그런 여러 가지 지렛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아무래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이제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앞에서 내란 가담, 내란 동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받게 된다면 내란이 없으면 동조나 가담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1심 판단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에 그 있는 판결이 곧바로 귀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엄은 사실상 합참의 계엄과라는 게 있습니다. 계엄의 어떤 선포 과정이나 해제 과정에 있어서 헌법에 위배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계엄을 다른 식으로 봤을 때는 또 직권남용 혐의로도 또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란 부분을 좀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내란 특검팀에서 45년 전 관련해 가지고 예. 그 계엄에 비교를 했는데 저는 특검이 좀 구체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사적인 판단이 끝난 건데 그거보다도 지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좀 과하다. 그 이상이다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부분을 좀 언급한 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틀 전에도 오늘 한 전 총리가 최후 진술에서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로부터 강하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네, 이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전 한 전 총리가 5분짜리 최후 진술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뭐 예상의 영역입니다만 이동학 위원님, 네. 1심 선고 징역 15년형 내려달라는 특검의 구형량보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선택적 기억 상실에 지금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왜 반대하지 않았냐? 왜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냐? 그 근거는 다른 장관들의 증언들입니다. 총리가 그렇게 반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따져 묻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뒤에 권한 대행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역사적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그 기억은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고 본인이 마지막 진술에다 얘기했다시피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오히려 국민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기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을 부정하고 위헌위법한 일을 저질렀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나중에 사후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 본인이 가담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다 그런 행동들을 벌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점에서 저는 재판부에서 이런 지점까지 다 판단을 해서 더 중한 과형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동학 의원은 특검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처벌을 선고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김기웅 의원 예상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15년보다는 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좀 여론전을 좀 펼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와 그리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졌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구형이 15년인데 그만큼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역으로 본다면 지금 이진관 그 판사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좀 증인이나 아니면 참고인마저도 그리고 피고인을 좀 다그치듯 하는 방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재판은 좀 소위 말해서 터프하게 하더라도 판결은 또 그거와 상대적으로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용조용 하다가
어떻게 볼 때는 판결을 내릴 때는 소위 말해서 세게 내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2달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 얽히고 설켜 있고 또 당시 국무회의 참가자들도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오늘 구형과 2달 뒤에 선고는 다른 사건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전에 결심 공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서는 한 전 총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사진입니다.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여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기 직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신현영 의원이 의료진의 관점에서 기억 상실 관련 질병을 이유로 진단서를 재판부에 낼 가능성도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혹시 있을지도 참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관련한 JTBC 단독 취재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또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또 다른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또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느냐 등으로 당시 법무장관에게 당시 영부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2년 넘게 방치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을 질타하듯 역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 분석, 이런 글까지 전송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뉴스룸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신현영 위원님, 대통령 부인이지만 익히 이제 다 알려졌다시피 아무런 공적인 권한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현직 법무장관에게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걸 넘어서 질책하는 듯 보냈단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가 맞았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부의 재료였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고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에 비상계엄 체포조 그 명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이런 이슈와 그리고 비상계엄의 개연성을 하나 더 얹는 그런 증거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실제로 이 박성재 법무장관과 김건희 씨가 서로 소통한 텔레그램의 그 날짜가 24년 5월 15일입니다. 그 시기도 되게 절묘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5월 2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김건희 씨의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일 이후에 법무부 인사가 단행이 되면서 이 명품백 이 전담팀에 대한 무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7초 침묵을 지키면서 항의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항의하는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5월 15일 김건희 씨와 박성재 법무장관이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정숙 그리고 이전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원석 총장이 아니면 김창진 차장검사가 어떤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사적으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하기에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고 생각되는데 김건희 명품백 이슈가 커지니까 아니 김정숙, 김혜경 이런 수사로 띄우고 그리고 나를 묻어야지 왜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가 커질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느냐라는 간접적인 뭔가 메시지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나 대신에 이런 사람들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슈 이런 것들 더 크게 해서 이슈를 죽여라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건희 씨의 이런 법무장관 현직의 메시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근거로서 활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웅 의원님, 이게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확보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이유 불문하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사건이고 김정숙 여사와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건 아주 부적절합니다. 제가 볼 때 특검이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닌 거로 알고 있지만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맞다면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건희 여사가 이걸 질문한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김정숙 여사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관봉권의 다발 사진 그리고 김 여사의 의류 구매 리스트 그다음 매장 단말기 사진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 검찰이 최근에야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요.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영장 관련해서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 만약에 자기 돈으로 했다 아니면 특활비로 했다고 하면 돈의 흐름상 가장 기본이 되는 영장, 소위 말해서 이제 계좌 추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부분이 문제였다는 점을 좀 밝히고요. 또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그때 당연히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근데 이거는 국민이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거를 본인 사건과 더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건 아주 부적절하고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두 분 패널께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다른 전직 영부인 수사 관련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또 JTBC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관련해서도 이거 왜 2년 넘게 방치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듯 질책하듯 물었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 분석. 이건 아까 신현영 위원이 말한 그 명품백 관련 검찰 전담 수사팀 이에 관한 상황 분석, 검찰 내부 분위기를 추론한 그런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글까지 보냈다는 거죠. 지금 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전담 수사팀, 검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거 관련된 정보성 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법무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국정농단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영부인이 저런 식의 문자를 장관에게 보낼 수 있다. 물론 비하폰도 썼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놀랍지 않지만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저렇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 입각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수많은 뇌물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리를 또 줬다고 하는 이 증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성재 장관 역시도 또 그러한 인사의 일환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오히려 검찰을 활용해가지고 박성재 장관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찰이 당시에 수사 인력을 다 바꿨잖아요. 그 중앙지검장도 다 바꾸고 그 수사팀도 다 바꿔가면서 했었을 때 당시에 그런 법불악이라고 해가면서 법무장관이 이 언론에다 대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검찰은 아무런 요동도 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련의 일들을 다 지켜볼 때 김건희 여사가 V0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일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보고 일벌백계해서 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김용 의원님, 이 비슷한 게 교육부 차관에게도 학폭 관련 김건희 여사 아주 친분이 있었다는 그 비서관 관련해서요. 그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영부인이 현직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건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교육부 차관을 떠나서 법무부 장관까지도 게다가 단순 안부가 아니라 지금 텔레그램이 확보가 됐잖아요. 수사 관련 사안을 물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수사 시작 단계니까 아직까지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건 끝까지 수사해야 됩니다. 김 여사 측에서 본인의 재판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에 불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무조건 끝까지 수사해야 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는 이유는 권한을 가진 자와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수사에 개입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기한과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진위 여부를 끝까지 파악해서 일벌백계 해야만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 그리고 법조 시스템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특검과 무관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수사기관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V0라는 시중에 떠돌던 이야기가 정말인 것인가? V0의 면모가 아니냐? 텔레그램 관련 수사 상황, JTBC 단독 보도는 잠시 후에 또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백다 앵커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죠.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만 저희들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어떤 선택, 과연 무엇일까요? 말할 단계가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한번 선을 그은 걸 보면 계엄 사태 사과는 아닐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무슨 날짜가 되었다고 사과를 하고 그것을 믿어주겠느냐 국민들이. 이미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김영태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를 아주 세게 했거든요. 당시에 당내에 좀 반발이 있을 만큼 사과를 했고. 이미 사과는 했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 다른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상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기 때문에 어떤 화끈한 메시지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대표하고 저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내놓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게 꼭 12월 3일 날 저희가 뭘 다 털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12월 3일을 딱 일주일 앞둔 오늘,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메시지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충남 천안을 찾았습니다. 어제 구미였고요. 오늘은 천안. 역시 장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저기 들리십니까?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냅시다. 이제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십시오.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저런 쥐새끼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예, 이재명 대통령 사주를 받은 쥐새끼 이런 표현. 글쎄요, 표현이 점점 세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외연 확장이라는 단어와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어쨌든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그 지방선거는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렇게 그냥 계속 가시는 것이 저희들은 상대하기 좋아지는데, 문제는 국민들께 돌아가야 될 정치의 어떤 건강한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 좋은 수혜로,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대단히 이 미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저는 저것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윤어게인을 외쳤던 지난번 당권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극우 유튜버들 그 면접 보러 다녔습니다. 그 유튜버들의 지금 포획돼가지고 아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의 팀을 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에서 점점 동떨어진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헌법 바깥으로 나간 저 행동이 도대체 언제 돌아올 것인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저게 유효타일 것인가? 이런 것도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김윤영 의원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장애 집회에서 나온 연설이니까 연설 중에서는 좀 과격한 표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춰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온 과격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이 장애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야당 탓만 하지 마시고
여당으로서 거대 여당으로서 과연 국회 운영을 과연 공정하게 했느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했느냐,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간사 간의 협의, 양당 간의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의 제1야당의 어느 정도 권한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토론과 그런 성숙의 문화를 갖추면서 국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보시고 자답해 보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계엄 1년인 오는 12월 3일 그 전날까지 계속 장외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 당 안에서도 계속 갑론을박 지속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아침 라디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비대위 시절에 이거 이미 사과했다, 또 사과하냐, 내부 분열 조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요. 이거 김기흥 의원께 먼저 입장 여쭐게요. 사과는 어떻게 좀 가시화되는 게 있나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끼리도 그렇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초선, 재선, 중진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12월 3일 계엄이 1년 되는 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27일 날 체포동의안 이 관련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12월 2일 밤이나 12월 3일 새벽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혐의가 내란 관련해서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제1야당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법적인 어떤 최종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했을 때 그게 도리어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또 하나는 일종의 이거죠. 야당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저마저도 계엄이라는 것들에 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끊임없는 탄핵을 남발했어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꼭 계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야당이 된 상태에서 야당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는 지금 법치를 훼손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항소 포기를 하고 재판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강한 면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 신여영 의원 상대당이지만 이 지도부의 행보 그리고 사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윤석열 감옥 가서 면회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12월 3일 날 뭔가 변한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진정성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도 15년 구형 됐잖아요.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죄 취지로 앞으로의 많은 구형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런 위법한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를 방어적으로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겠느냐. 절대 저는 반대로 간다고 보고요. 특히 오늘 그 충청도 천안에서 하셨잖아요. 충청도는 우리 국민들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정말 중심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여전히 장동혁을 지켜주십시오. 이재명 쥐새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 야당으로서의 뭔가 정부 여당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발목 잡기만 하고 지금 장동혁 체제가 리더십이 불안하니까 본인을 지켜달라고 하는 윽박지르고 내지르는 방법으로의 그런 스피치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을 살 수가 없다. 결국에는 지선에서도 중도층의 표심이 매우 중요할 텐데 점점 더 그 괴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동혁 체제 많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이재명 쥐새끼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보면 이재명 사주를 받은 쥐새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했던 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역설적으로 12월 3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저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체포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계엄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다, 위법성을.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아침 회의 때 야당에 대해서 끊임없는 탄핵과 그다음에 방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걸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에서 화이팅한 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내란 혐의로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1야당을 내란으로 얽어매서 이렇게 사실상 위헌정당 해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저는 제동이 걸리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일종의 정치적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떠밀려서 하듯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저는 오히려 지금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약간 언론에서 사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미 그 부분을 실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는 메시지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그걸 믿어주실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사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 뻔하고 사과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나요? 인적 청산해야 되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했던 것들을 다 징계해야 될 텐데 그러면 본인들 지도부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상처받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분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서서 지도부 얼굴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과연 저것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물리적으로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 손 치더라도 효과도 없고 실제적인 사과의 효과를 내려면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언론에서 사과를 할 것처럼 지금 표현을 그냥 하고 있어서 이 논쟁이 저는 참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영 의원님. 사과를 해야죠. 국민의힘은 계엄에 어쨌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로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여러 번 사과를 해왔지만 현재 지도부는 그 사과와 다른 결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과를 한다고 해서 방금 전 이동학 최고위원이나 신현영 의원님처럼 말씀처럼 저희에게 더 많은 쇄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공당이고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만큼 저희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역시도 계엄 당시에는 가장 앞장서서 입장을 밝혔었고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던 점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는 사과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저희가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마수 토론으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마수 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늘 친한 듯 또 할 말은 하는 긴장감 넘치는 사이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 공판 특검은 내란을 방조한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인지하였고 대통령실 도착 이후 22시를 기해 국무회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점 또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본 비상계엄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되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에게는 내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 테러 한덕수 15년 구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15년 구형 예상하셨는지요? 예, 저는 이 정도 구형할 것으로 봤고요. 예. 애초에 이제 이 재판장이 사실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한 방조, 이런 동조 이런 혐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까지도 이제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 중형 구형이 예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해서 동조 혐의 그래가지고 15년 구형을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형, 무기, 그다음에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할 때 15년 구형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봐서 결과적으로 10년 이상의 어떤 선고를 염두에 둔 뭐 그러한 구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심 08 진술에서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꿈에도 자신은 생각을 못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갖다 되돌리려고 나름 열심히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절망적이었다. 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내란을 사전에 알고 가담한 그런 내란 우두머리 방주자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45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이런 마지막 이제 최후 진술에서도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당시 13 비상계엄 당일날 그 CCTV가 확보된 그런 특검의 입장은 아주 너무나 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비록 찬성하고 또 같이 동조하는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총리로서 그 당시에 그 막중한 그 책임을 갖다 올곧이 자신이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특검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원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당시 영장 전담 재판부가 이건 충분하게 다퉈볼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한 재판에 임해서 한번 다퉈봐라 이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1월 20일 날 결국은 선고는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1월 21일 언급하셨으니까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구형량보다 어떻게 될까요? 예측의 영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구형량보다는 적은 한 10년 정도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정말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이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이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 국정의 제1인자, 2인자가 이런 모습이었죠. 결과적으로 한덕수 씨는 이런 전체의 과정을 제가 정리해 보면 그 비상계엄을 말릴 용기는 없었고 혹시 성공에 대한 기대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 말년을 정말 호화롭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모습 그래서 국정의 제2인자로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만한 위치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 안위와 이런 것들만 챙기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나고 전 국민이 생방송 지켜보듯이 한 모습이어서 이 사건이 금방 종결될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왜 이듬해 4월 4일까지 갔습니까? 왜 불면의 밤을 그렇게 지사해야 했습니까? 이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한덕수가 한 그런 일들을 보면 이 계엄을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서 계속 그 지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내란 과정에서의 혐의에 대한 구형과 어떤 선고 이것에 그쳐서가 아니라 그 이후의 권한 대응으로서 이 한덕수 씨가 했던 이 반민주주의적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이런 행위 이런 것까지 합하면 사실은 15년 구형이나 10년 선고 예상을 제가 합니다만 이런 것은 턱없이 부족한 구형과 선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10년을 예상하셨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예상하세요? 저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총리의 그 종안 직위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오판은 그런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가장 총리로서 국무위원들과 자기 말대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결정을 말리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좀 더 가감하고 소신에 찬 어떤 그런 총리로서 행동이 필요를 한 건데 뭐 사실상 특검 수사 내용으로는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한덕수 지금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당초 형법상 내란죄에 구분된 세 개 유형 중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범의 개념에 이제 그런 하나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그렇게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와 종사는 사실관계가 상이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퉈볼 사항인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좀 전에 박소연 이제 뭐 수석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처럼 십상 비상계엄 그 자체가 국가적으로서는 엄청난 혼란이고 경제적으로도 워낙 큰 피해였고 총리는 국정 운영의 넘버 2로서 대통령이 그걸 갖다 사전에 총리들과 또 장관들과 충분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총리도 그걸 갖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갖다 보다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막아서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갈 건지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예, 특검이 오늘 사실상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과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짚어볼게요.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요. 더 열심히 말렸어야 했다. 엊그제 말한 거고요. 그리고 더 연륜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다른 장관들 말합니다. 그분들이 잘 말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게다가 멘붕 상태였다 이런 말도 했고요. 한마디로 궤변이죠.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제2인자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은 와서 정말 눈은 뜨고 있었지만 하도 정신이 없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다. 세상에 이런 창조적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CCTV는 증명하고 있어요. 윤석열에게서 받았던 그 포고문, 뭐 이런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상민과 함께 그것을 들여다보고 뭐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웃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아니 과연 그것이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CCTV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윤석열이 재판에 나와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 국민이 정말 실망스럽고 괴롭습니다. 한덕수마저도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인이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와서 계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까? 계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부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부서를 하도록 했어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계엄에 같이 공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사후에 서류까지 폐기해버렸어요. 이러한 막대한 죄를 저지르고 지금 그런 말로 마지막까지 반성 못하고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 정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 지금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 12월 3일 밤 국무회의실에서 단둘이 있는 모습 CCTV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요. 오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오늘 오전에 결심 공판 시작 전에 말했습니다. 이거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의식하고 한덕수 지금 현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기현 부장판사하고의 완전히 재판장 분위기부터도 다른 거죠. 상당히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특검청이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들이 좀 자유롭게 발언권을 얻어서 최대한 그분들의 발언권을 존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좀 지연되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양측이 또 주장하는 그런 정인들 그런 채택도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지금 이제 이 이진관 지금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어떤 여론 인식 이런 걸 상당히 고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재판을 좀 빠르게 진행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또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좀 예견이 될 듯한 그런 재판장의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이고 또 중요 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도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위를 전제로 하면서 둘 다 가능하다는 식의 그런 공소장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상당히 재판부가 또 특검 측에게 뭐 상당히 좀 호되게 질책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공소장에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추가했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 없이
재판부가 그걸 다 특검의 요구 주장대로 다 수용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의 분위기와 분명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1월 21일 같은 경우 저는 오늘도 어제 한덕수 총리가 한 이야기 중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왜 직접 못했냐 그런 정도로 재판장의 분위기를 갖다 제시했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나 또 변호인들 측면에서 이 선거에 대해서 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지기현 재판부랑은 확실히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에 대한 이 구속영장 구속 만료 기한이 내년 1월 18일입니다. 예. 아니 적어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 역적들을 어떤 이유가 됐든 이 사회에 석방돼서 나오는 모습을 국민이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눈높이에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이 재판장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의견을 다 듣는다? 아니 그래서 윤석열 이 내란 수계가 적어도 특검의 이 출석 요구에 10차례나 불응하고 재판에 13차례나 나오지 않고 그래서 벌써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늦어지면서 본인의 구속 만료 기한 1월 18일을 어떻게든 채워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그러나 지난번에 지기현 재판부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어떤 날짜로 계산하던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풀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이 방송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설사 이것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손치더라도 재판부는 그 적용을 누구에게? 가장 힘없는 민초에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힘 있는 유일한 그 대통령을 지낸 그 사람에게 이것을 역사상 처음으로 하느냐. 옳은 지적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 내란 재판부는 다시는 윤석열이 석방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12월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월 중순까지 심리를 마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한 달 이후에 선고가 되니까 2월 중순에나 선고가 된단 말입니다. 윤석열이 1월 18일 날 풀려나는 모습을 국민이 충격적으로 보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항소심에서부터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또 위헌이라고 저항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기현 재판부가 1월 18일 이전에 이 1심 선고를 반드시 마치도록 신속하게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돼도 그 전에 특검이 추가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 다른 혐의로요. 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 어떤 사건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추 의원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글쎄요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당론이 좀 의견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떻게 예측하세요? 내일 분위기? 내일 분위기는 지난번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안 이제 가결 당시에 그때는 이제 권성동 당시 이제 의원이 본인은 직접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또 본회의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그건 사실상 거부의 의사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마지막 이제 신상 발언을 통해 가지고 불법 부당한 특검의 이런 기소 억울함에 대해서 자기가 소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직접 던졌습니다. 내일도 역시 이제 국민의힘은 2시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사전 이제 의원총회를 엽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마 본회의 불참 쪽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또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 당시의 이 체포 동의안 내용과 또 추경호는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큽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위원정당 그 해산 심판을 갖다 피할 길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을 통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빨리 내란 동조 정당으로서 또 내란 공범으로서 당이 새롭게 변화되라는 그런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1야당에 자기가 이제 권고하는 입장이지만 그것까지 그렇게 집권 세력으로서 집권당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또 사법부가 독립된 가운데 재판부에서 판단할 거리인 거니까.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로 12상 그날 진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앞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기소가 됐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가져야지 이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최종적인 지금 정치적 압박의 종착역은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그게 인용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론 국민의힘은 쉽게 말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결국은 해산 심판 청구 대상으로 지금 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국회 차원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뭐 기정사실로 이루어지지만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거는 저는 상당한 부분 100% 기각될 것이라고 기각될 거다. 정청래 대표의 아침 발언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실이 확인된다면이라고 조건을 붙이긴 했습니다. 예, 뭐 늘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12.3 내란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진실과 진상, 정의를 반드시 바로 밝혀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이번에 정리하고 청산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후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친일의 역사, 또 반일의 역사, 뭐 등등 뭐 이러한 어떤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똑같아요. 이것은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에 관한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2월 3일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진실을 밝히는 문제예요. 그 입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이거 체포 동의안 이것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법정에 가서 영장이 잘못돼 진실이 있다면 뭐 기각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국민의힘은 바로 이렇게 12월 3일 그날 밤에 진실에 관한 의혹, 이 문제에 가진 체포 동의안에 관해서 그것을 아예 동료 의원에 대한 체면 때문에 투표를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이 12.3 비상계엄은 국회가 침탈당한 것입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이 문제를 국회 구성원으로서 봐야 되는데 그냥 국민의힘 동료 당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고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범여권 의석수로 무난히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기각을 예상을 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요, 공교롭게 12.3 1년을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어떻게 될까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나올 메시지가 달라진다. 이 즈음에 이제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좀 공교롭게 12.3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5판이 있은 날이고 또 이날은 또 공교롭게 장동혁 대표가 또 국민의힘 당대표 된 지 100일 되는 날이에요. 또 공교롭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말내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길도 아마 그날이 그날 뭐 될 공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2.3 이건 하나의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뭐 구속영장 그 발부 여부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은 1년 내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12.3 비상계엄 늪에서 사실상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빠져나오지를 그런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새로운 또 이제 그동안 이제
끊임없이 민주당이 예. 내란 뭐 동조 세력 또 내란 척결 세력 이 프레임이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이 최종 종착역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 입장에서는 그런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에 맞서는 유일한 그 수단이 예. 보수 우파 지지층을 계속 결집해서 대응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또 이제 뭐 사실상 그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고 이렇게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상당히 넘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뭐 특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의 그런 힘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애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적어도 마냥 저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시점이 저는 12.3이라고 보고 예. 하여튼 이 12.3은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분기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그 날입니다. 진정한 사과가 12월 3일 맞아서 국민의힘에서 나올까요? 12월 3일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으켰고 민생을 회복하고 있으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이번에 G20 의장국 수임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4천을 뉴노멀로 삼는 그런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민과 함께 다시 회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6개월이라고 하는 12월 3일 국민의 힘이 이제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흐름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12월 3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과 함께 앞으로 세계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흐름에 함께 건강한 야당으로서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12월 3일 날 사과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정당에서 그냥 머물고 도태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성태 대표님께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 당대표처럼 끊임없이 제1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만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야당을 실질적으로 탄압, 보복 정치, 보복을 야기시키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협치 정국이 결코 만들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권과 그래서 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은 제대로 된 참여해서 협의도 하지 못한 가운데 특검 3법이 만들어서 특검이 지금 굴러가고 있고 특검의 그 기소 결과로서 또 재판은 이루어져서 이제 내년 1월 초면은 1월 달이면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세력 척결은 이미 대한민국 사법 행정에 맡겨놓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가줘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 제1야당을 공범, 동조정당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얻을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이 문제는 내란은 반드시 척결돼야 하고 청산되어야 합니다. 세력 청산되고 척결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어떻게 그 척결이 됐습니까? 헌재에서 탄핵 심판 파면 결정이 됐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런 앞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또 권정식 비대위원장도 진심 어린 사과를 다 했어요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성원들만 국민의힘에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님 하시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12월 3일이 이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사과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말이 프랑스는 관용 위에서 건설되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의 나치 지배하에 있을 때 부역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서 처벌하고 그런 역사의 정당성 진실을 정확히 밝히기 때문에 그 위에 프랑스가 세워졌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빨리 개혁 작업과 청산 작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희망찬 국민에게 민생만 도드라지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이번에 12월 3일 날 깨끗하게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민주당 정청래 대표 더 이상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같은 그런 참혹한 말을 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그야말로 김성태 대표님 바람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우리 박소연 대변인은 상당히 의회주의자고 저분은 또 여야 간의 이런 갈등 대립보다는 늘 타협 중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왜 DJ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택했습니까?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 탄압과 고난 속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서 정치 보복보다는 대로 국민 통합을 통해서 IMF 위기를 갖다 극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집권 세력이 만들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첫째는 제1당이 저런 절대 의석입니다. 2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 보복을 일삼는 그런 어떤 정치적 행위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 특검에 맡기고 집권당으로서 정치를 해주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비판받아줘야죠. 부탁합니다. 짧게 한마디 들을까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제1야당이 12월 3일을 통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1야당으로서 함께 해주신다면 민주당도 지금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포용하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말씀 토론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0년 현대해상을 잊게 해준 65세 시니어 모험가 박재인, 인생도 만선이 될 최 선장님, 환상의 하모니 가족,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 형, 곧 태어날 마음이까지. 당신의 하루하루가 더 나은 삶으로 채워지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대해상. 자코모는 소파를 넘어 편안함의 기준을 만듭니다. 일상의 작은 실수에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음. 기댈수록 믿음이 가는 편안함. 어떤 소파를 선택하실 건가요? 소파는 결국 자코모. 타이레놀. 누군가의 두통은 이를 향한 열정이고 누군가의 감기는 일상을 지키는 책임감이죠. 다양한 통증이 그 누구든 타이레놀이 케어합니다. 타이레놀 70주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1심,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처벌은 징역 15년, 구형 이유를 밝히며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그 피해자를 국가와 국민 전체로 규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거의 멘붕 상태였다, 더 열심히 말렸어야 했다고 항변했지만 특검은 국정 2인자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서로 얽힌 이들 사건에서 전혀 다른 구형,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 첫 분기점이 되는 선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의료기기 비렉스 마사지셋, 이제 매일 척추견인 받을 수 있지.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 견인에 근육통 완화까지 되니까 비렉스 마사지셋. 원하는 부위에 맞춰 두드림 모드와 주무름 모드는 물론 공간까지 감각적으로 비렉스 마사지셋. 놀라운데? 그러니까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그러니까 비렉스 마사지셋. 겨울에도 슬림해 보이고 싶으니까 앞,
옆, 뒤, 3D 핏으로 완벽한 라인 설계. 입는 순간 라인이 잡힌다. 네파 프리미엄. 감기다 싶으면 테라플루 한 잔. 효과는? 느낌은? 따뜻하게 스며들어 감기를 빠르게. 따뜻한 한 잔의 빠른 효과. 테라플루.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그 후속 보도 이어갑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에 대한 내용, 검찰 주요 직책을 언급하며 분석하는 내용 등인데 지시이자 지휘로 해석됩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